네, 미국에 5살 때 이민 와서 35년 넘게 살아온 한인 영주권자가 추방되기 위해서 지금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40살의 한인 과학자 김태흥 씨가 한국에서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고 지난 21일 미국으로 돌아오던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지금까지 열흘이 다 되도록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되어 있는 공항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인데요. 김태흥 씨는 입국 심사를 받던 도중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있는 세관 국경보호국 CBP 직원에 의해서 구금이 돼서 지금까지 열흘 가까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감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 지침에 따르면 구금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72시간 이상 CBP 구금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김 씨는 이미 이 규정의 3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억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5살 때 미국에 온 영주권자입니다. 왜 지금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있었는지는 그건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5살 때 미국 가서 나이 40살 될 때까지 미국에 있었으면 한국 문화도 좀 잘 모르고 한국어도 어눌할 수도 있고 거의 반미국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시민권을 따지는 않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단 영주권자였습니다. 텍사스 A&M 대학에서 이 라임병 백신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내에서는 과학자로, 의학자로 이렇게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김 씨가 과거에 법적으로 문제를 겪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한 14년 된 전 얘기인데요. 지난 2011년에 텍사스주에서 약간의 그 마리화나를 소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원 판결 결과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받았고 그걸 충실히 다 이행하면 기록을 지워주는 이런 걸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CBP는 이 전력이 영주권 박탈과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네, 바로 이제 그 문제가 지금 걸린 겁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불법 약물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분을 부여받을 당시, 즉 이민 신분을 부여받을 당시, 그게 영주권이든 아니면 유학생이든 이민이니까 유학이 아니구나. 영주권이 됐던 무슨 취업 이민이 됐던 여하튼 미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허가, 이 이민 신분을 부여받을 당시에 그 약속을 하는 게 있다랍니다. 그게 뭐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그리고 불법 약물에 얽매이지 않겠다. 얽히지 않겠다. 그런 건데 그런 신분을 받을 때의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구금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CBP는 밝혔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김 씨는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살 때 미국 가서 모든 식구들이 다 여기 있고 친구들 다 있고 여기서 공부 다 했고 또 여기서 공부한 것을 지금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텍사스 A&M 대학 얼마나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인류를 도와줄 수 있는 라임병의 백신을 만드는 유능한 학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지금 한국 가봐야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김 씨의 변호인인 에릭 리 변호사는 현재 김 씨와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리 변호사는 수정헌법 5조와 6조의 권리가 적용되는지 그 CBP 측에 정식으로 문의를 했지만 CBP 관계자는 No. 이 케이스는 그 수정헌법 5조와 6조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릭 리 변호사는 35년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도 헌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더 짧게 살아온 사람은 더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에릭 리 변호사는 김 씨가 당시에 그때 있었던 그 불법 약물 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다 이행했고 다 이행하고 나면 기록을 비공개 처리해주겠다라는 판결도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영주권자의 박탈과 추방 절차에 있어서 이 정도의 경미한 전과는 통상적으로 면제되어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등등등을 들어서 석방돼서 미국으로 다시 입국이 가능한지를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전언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현지 언론 데일리 비스트라는 신문사가요. 김 씨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24시간 동안 그 데일리 비스트가 취재를 해봤더니 김 씨가 처음 구금돼서 첫 24시간 동안에는 불이 완전히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잠도 그 상태에서 자야 했고 또
또 식사는 간이식품만 제공됐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샌프란시스코의 데일리 비스트라는 언론이요. 그리고 취재 결과 침대도 지급되지 않아서 의자에서 잠을 청하는 그런 상황이 첫 24시간 동안은 지속됐었다라고 데일리 비스트가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천식 환자인데요. 이 에즈마라고 하죠. 이제 에즈마가 있는 환자인데 필요한 약을 제대로 받았는지조차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 씨는 구금 초기에 모친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잠깐만 통화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가족들과 연락이 지금 완전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도 지금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중간에 그 CBP가 계속 단절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그래서 과학계와 한인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미주 한인 과학자 협회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인 과학계 그리고 미주 한인 사회 등등에서 지금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 씨에 대한 부당한 장기 구금과 변호인 접견 불허 또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나서야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뭐 소송이 오늘 준비해서 내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소송 준비를 하는 사이에 김 씨는 이미 그 사이에 추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또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김 씨의 구금을 풀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의 다른 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얘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은 좀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러길래 뭐 10년 전이 됐든 언제든 그러길래 그 불법 약물 그런 범죄 그런 죄를 왜 져서 이 사달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나는 시민권자니까, 아이고, 뭐, 내 얘기는 아니라 좀 다행이긴 하네. 그래도 시민권 따놓길 잘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남 얘기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범위가 그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 현 정부 들어선 그 범위가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뭐 강경하고 하더라도 그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지 나는 영주권 갖고 있는 합법자니까 나한테는 상관없는 얘기일 거야까지도 이 범주에 들어섰는데 지금 그 범주도 좀 떨어져 나가서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심지어 시민권자들도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이번에 그 김태형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의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해외 방문 후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던 그 영주권자들 가운데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 뭐 우리 한인들의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다 토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 5개월간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2기가 출범한 지 그 이후 5개월간 총 1,484명의 영주권자들이 미국 입국 심사에서 입국 불허 통보를 받고 여러 가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5개월간 1,484명.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좀 더 지났어요. 이게 이제 6월 말부거든요. 6월 말부거든요.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1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5개월이니까 또 지금 한 달이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백 명 더 올라갔을 겁니다. 1,700명, 800명 됐을 겁니다. Maybe more than that, way more than that. 더 많을 수도 있죠. 자, CBP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그럼 취했느냐? 뭐, 오케이. 1,500명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이들에게 분석해본 통계가 있습니다. 우선 이민법원에 출석하라라는 법원 출석 명령서를 발부한 케이스가 802명, 그리고 입국을 어렵게나마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허가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521명, 그리고 영주권을 자진 포기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영주권 자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을 112명,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추방 결정이 나서 공항에서 그냥 바로 추방시켜버린 케이스 16명
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경미한 전과나 사소한 이민법 위반 사례도 이제 문제를 삼아서 입국을 거부하거나 구금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우리 한인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형사적 전과가 있거나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들 절대 한국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나는 그런 전력이 없으니 형사법 전력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갔다 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다는 아닙니다. 또다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웬만하면 나갔다 들어오지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자, 형사법이나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려고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뭐 시민권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권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람들, 또는 시민권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한국 나갔다 들어오면 위험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만일 한국에 나갈 일이 꼭 나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민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그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출국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라라는 것이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안 나가는 게 좋은데 평소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뭘 조심해야 하느냐? 일단 알아두실게요. 과거에는 그 6개월 미만의 해외 장기 체류 시에는 들어올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이민 심사관에 따라서 조금 까다롭게 구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딱 보고, 아니 6개월씩 이렇게 그 한국에 나가 있다가 미국에 들어올 걸? 그럼 당신 영주권 왜 신청했냐? 그렇게 한국에 뭐 6개월, 7개월씩 있을 거면 영주권 반납하고 그냥 한국 가서 살지? 라는 핀자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핀잔뿐이었지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를 삼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개월까지도 아니고 4개월, 5개월만 돼도 벌써 문제를 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기조 아래 그런 경우도 공항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건 이제 별개의 케이스지만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릴게요. 제가 알아두어야 할 점. 자, 첫 번째. 형사법 위반 기록이 있는지 중요합니다. 이건 가장 민감한 게요, 이제 불법 약물입니다. 이 불법 약물로 과거에 어떤 체포됐던 기록이나 이런 게 있다면 나갔다 들어올 때 100%다, 100%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법 약물처럼 100%다 걸린다라는 게 뭐냐? 두 번째는 폭행입니다. 폭행으로 연루된 적이 있어도 100%다, 난 나갔다 못 들어온다,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부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특히 이제 위험한 게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다가 조건부 영주권 연장을 신청했다가 연장 신청이 거부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갔다가 100%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민권 신청 중에 과거 위법했던 행위나 기록이 드러나서 시민권이 거부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영주권자지만 지금 송영코 얘기 들으니까 형사법 기록 그리고 불법 약물 이런 거 없으면 그래도 괜찮다니까 나 나갔다 올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형사법 기록은 없었다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그런 기록이 있다면 요것도 100% 일단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장기 해외 체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다시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그 네 가지 경우는요, 입국 거부 또는 공항에서의 억류나 구금 등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항에서 즉시 추방되거나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 이 부분 꼭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출국 직전 입국 거부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불과 엊그저께 발생한 일인데요. 이건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얘기가 아니고요. 자, 한국 경상남도 진주시에 우수 학생 여름방학 해외 선진문화 탐방단
있습니다. 뭐 이름은 길지만 그곳에서 공부 잘하고 착하고 이제 선발된 학생들인데 진주에서 이게 59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59명이 미국의 그 명문대학을 좀 보러 오려고 하다가 미국 입국을 한국 인천공항에서 거부당해서 탐방 일정을 전면 취소해야 하는 그야말로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 황당한 사태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제 기억에는 제가 기자 생활 뭐 거의 30년 했는데 이런 일 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학생 55명과 인솔자 4명 등은 지난 16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입국해서 미국의 MIT, 또 하버드 대학, 또 예일 대학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 중에 42명이 학생 55명 중에서 13명 빼고 왜 42명에게 그런 게 내려졌는지는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유가 뭐 한 가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42명이 뭐 물론 그 중에는 인솔자 4명 선생님 중에 누구도 있겠죠. 이 중에서 42명이 무더기로 연방 국경보호국으로부터 명확한 사유 통보 없이 입국 승인을 받지 못해서 아예 출국 비행기를 타지도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탐방단은 그런데 참 의아스러운 게 이 탐방단은 전원 미국에 들어오는 그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을 사전에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 들어오는 입국 비자를 물론 이제 전자로 한 거지만 입국 비자를 승인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입국 비자를 미국 정부가 내주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일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전원이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을 사전에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입국이 거부돼서 정말 당혹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항공사 측도요. 인천공항에서부터 미국 입국이 거절된 사례는 내가 항공사 직원 생활 오래 했지만 처음 보는 일이다라면서 매우 황당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공항에 있던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일보 직전에 그런 통보를 받았으니까 공항에 있던 학부모, 학생 그리고 여행사 관계자들 모두 결국은 이제 당황한 가운데 이제 긴급 회의를 했죠. 긴급 회의 결과 뭐 방법이 뭐 있겠어요. 미국에서 그런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항공사에서 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진주로 다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입국 승인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공사 관계자들도 극히 드문 사례다라면서 여전히 정확한 이유를 항공사도 통보받지 못했다. 다만 그 42명은 미국 입국이 안 되니 비행기에 태우지 말라라는 통보만 받았다라고 항공사 측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명문대학 탐방을 하려던 이 사람들 결국 그러면 어떡할까요? 의지의 한국인들 결국 미국 대신 영국을 택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후문입니다. 진주시와 현지 여행사 측은 견학 장소를 미국 대신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 등으로 변경하고 다음 달 초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쯤 후에 영국 명문대학 탐방으로 바꿔서 일정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요건 제가 뭐 보너스로 후문이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이제 드리는 건데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평생 미국에 대해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그런 어떤 미국에 대한 원망감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죽하면 미국 안 가. 딴 미국보다 더 좋은 데도 있어.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으로 가면서 얼마나 미국을 원망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명확한 이유도 말해주지 않는 건 정말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명확한 이유를 알면 그 다음에도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미국 올 생각을 안 할 것이고 또 명확한 이유를 통보받으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오해가 있으면 불식시키고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이 마련될 텐데 아예 이유를 말 안 해주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원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샘플 케이스로 중요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명문대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뉴스로 넘어가면서 그 명문대학으로 좀 이어서 연결시켜서 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이요, 연방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결국 하버드가 연방정부에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국토안보부 요청에 따라서 거의 모든 직원의 I9
I-9입니다. I-9 양식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I-9 양식이라는 건요, I-9 폼, 그건 뭐냐면 미국 내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연방 이민 관련 문서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민 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유학 오는 유학생은 I-20 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종류입니다. 미국에 와서 취업을 허가받은 사람은 이 I-9 폼을 받게 되는데 또 모든 고용주는 그래서 그 직원마다 그 해당 양식을 작성 그리고 보관해 놔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나 또는 교직원이라고 해서 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니에요. 교수 중에서도 뭐 초청으로 와서 일종의 취업 비자로 와서 일하는 교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아무리 교수라 하더라도 그 취업을 위한 I-9 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상황, 모든 교수와 모든 직원들의 그 I-9 폼을 싸그리 제출해 이거죠. 근데 그동안에 하버드 대학은 이거는 개인정보 그 침해다라고 해서 이제 제출 안 했는데 결국은 하버드 대학이 네, 하겠습니다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은 거예요.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7월 1일 사이 그 1년 동안 근무한 하버드 대학의 현직과 또 최근에 퇴직한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나 이미 하버드 대학에서 퇴직했어. 그런데도 내 정보는 이민국으로 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에는요, 행정관 등 몇몇 인원만 그 제출하라. 그 몇몇 인원에 대한 해당이 됐었습니다만은 국토안보부가 무슨 소리야? 전 직원, 그리고 전 직원 플러스 과거 12개월 내에 일했다가 그만둔 직원 모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통보하면서 대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이들의 기록이 가족교육권과 프라이버시법의 보호를 받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일단은 제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뭐 백기 들고 항복했는데 일단 준비 작업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 대학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상황, 졸업 후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갔어? 어디 취업했어? 뭐 OPT로 뭐 어디 뭐 취업했어? 뭐 이런 걸 취업 상황 플러스 이제 진짜가 나옵니다. 이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대학이던 대학원이던 대학원 시위 참가 이력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범죄 기록 여부, 징계를 받았는지의 여부 등등등 싸그리 조사해서 제출을 하라라는 소환장, 그 명령 소환장도 연방정부는 하버드 대학에 통보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지금 현재 그 소환장에 의해서 모든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대한 그 직원들의 I-9 양식 제출과 유학생들에 대한 각종 이 같은 정보 요구는 최근 잘 아시는 대로 전국의 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하버드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 우선 시작은 유명한 뭐 대학들, 뭐 제가 명문대학이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콜롬비아가 무슨 명문대학이야 뭐 이러신 분도 계신데 뭐 그렇게 뭐 꼭 디테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우선 그 명문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대학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우선 하버드 대학이 이렇게 백기를 들었고요. 그런 자료 제출하기로 약속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아이비리그 대학 그리고 일반적인 대학 뭐 서부의 UCLA, 스탠포드 등등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게 교육계 전반의 분석입니다. 자,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을 활용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600불씩 주자라는 그런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600불씩 받으시는 거예요. 1인당 600불. 그러면 부부라면 한 집에 부부가 같이 1200불을 받는 겁니다. 자,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좌시 홀리라는 연방 상원의원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같은 관세 환급금을 주자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에 환급액을 얘기된 600불보다도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좌시 홀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0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1,500달러 얼추 그 정도가 되면 1인당 600달러씩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0달러를 훌쩍 넘어가면 몇백 달러씩 더 주자는 겁니다. 900달러, 1,000달러씩 그렇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홀리 의원은 미국인들은 가계의 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전임
네, 바이든 정책 4년 이후에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 나라로 다시 가져오는 그 부에서 일반 국민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게 목적이다, 취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 받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우리는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일은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선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다시 부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우리는 앞서 말했다시피 약간의 지원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부연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기억하시죠? 지난 코로나19 시절 때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차 지원금으로 1인당 $1,200씩 그리고 부부 합산 $2,400가 되는 거죠. 여하튼 1차 지원금 1인당 $1,200씩 그리고 2차 지원금 1인당 $600씩을 지원금 형식으로 준 바가 있습니다. 한편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번에 이제 뭐 $600 또는 그 이상 주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일각에서는 그 관세로 정부 수입이 생겼다라고 해서 환급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 돈을 나눠주게 되면 물가 인상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도 실시한 그 조사에 따르면 그 전 2020, 2021 그 코로나19 시절 때 그때 받은 지원금이 실제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한 2.6%포인트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지원금이 이런 분석이 사실 팩트로 결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물가 인상 싫긴 하지만 뭐 물가 인상에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게 뭐 환급금이라는 이름이든 지원금이라는 이름이든 뭐 600불이든 아니면 좀 더 그 이상이든 뭐 캐시로 지원금을 준다면 아니 뭐 저는 땡큐 하겠습니다. 물가 인상은 매번 갈 때마다 참 느끼긴 합니다만은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600불, 900불 뭐 이렇게 온다면 기분은 훨씬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장기적으로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환급금이든 지원금이든 준다면 저는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600불이든 900불이든 또는 주기로 결정이 됐던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냥 연방 부채부터 갚기로 하고 지원금은 나중에 주자라고 뭐 거부되던 여하튼 그 지원금과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으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진중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어쩌면 이게 다 양국 간에 서로 간에 공수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며칠 전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만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나 구매를 하겠다라고 일본 그리고 EU가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실제보다 규모가 부풀려졌거나 또는 실현 가능성이 뭐 별로 없는 그런 소위 공수표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EU가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형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시켜주기 위해서 일단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5,5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자금의 투자처는 미국이 다 결정할 거다. 어디에 투자하는 건 미국이 결정할 거다. 그리고 그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90%는 미국이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와, 미국 너무하네 라는 생각을 일본에서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우 좋아 그럼 미국 우리도 좀 영향 보는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일본으로 돌아간 그 일본 협상 대표단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5,500억 투자를 한다라는 그 5,500억 달러라는 그 숫자는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합친 총액의 상한선이다. 이 중요한 게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갔어요. 총액의 상한선이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 가지 브레이크다운 하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100억 달러도 있고 300억 달러짜리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리고 또 상한선이라는 걸 바꿔 말하면은 맥시멈이 그렇다는 것이지 꼭 맥시멈이 약속된 금액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투자도 뭐 얼마는 하긴 하겠지만 투자금의 얼마, 투자금 액수 얼마, 그다음에 뭐 융자를 해는 액수 얼마 또는 융자 보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융자 보증의 얼마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모든 걸 다 합해서 5,500억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 이 중에 실제로 투자하는 캐시 부분은 전체로 한 1%, 2%밖에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돌아간 대표단들이. 그럼 5,500억 달러에 뭐 그래 많이 잡아서 2%라는 건 얼마예요? 뭐 55억 달러, 110억 달러죠. 그러니 수익의 90%를 우리 미국이 가져오기로 그렇게 다 합의했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어도 5,500억 달러에 뭐 최고 2%가 투자액이라고 쳤을 때 약 110억 달러. 그거밖에 안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뭐 90%라고 해봐야 뭐 몇 억 달러가 되겠습니까? 뭐 얼마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일본이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반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밝히지 않고 그저 큰 틀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큰 액수의 숫자가 나오도록 일본이 그냥 맞춰줬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몇 억 달러? 아 그리고 이거 다 합쳐서 이거 합치면 5,500억 달러 되겠네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5,500 달러. 거기에 투자액은 뭐 한 110억 달러. 그럼 투자액의 90%를 가져갈 거야. 아, 그렇게 하세요. 뭐 110억 달러의 90%라 얼마 안 되니.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이 같은 합의는 공식 합의문도 그리고 없습니다. 서로 간에 서명한 합의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액의 90%라고 말을 하던 99%라고 말을 하던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왜? 어차피 합의문은 없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나중에 또 다른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EU와의 합의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EU가 트럼프에게 약속한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도 마찬가지로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서 투자 의향을 종합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몇 억 불 투자할 수 있어? 100억 불 할 수 있어? 한 200억 할 수 있다라고 말해. 200억. 얼마 할 수 있어? 800억? 아, 그냥 이왕이면 1,000억이라고 채우자. 1,000억 할 수 있다고 말해. 알겠습니다. 800억, 700억, 1,000억. 막 해서, 이 업계가 이 정도 투자할 수 있다는데요. 그걸 그냥 6천억 달러로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기업체의 투자 의향을 종합한 총 액수일 뿐 투자의 이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감독할 어떤 기관도 또는 그렇게 해야 할 약속을 지켜야 할 어떤 의무적인 법적인 조항이나 합의문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EU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 그렇게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것인데 EU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EU가 6천억 달러 투자,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크게 발표했지만 사실상 모두가 공수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문조차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실제로 오르지도 않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사실 시행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를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이지 뭐 제 말이 100%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이 부분은 관전 포인트로 알고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이 기세등등한 관세 품목도요, 커피와 코코아는 좀 피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인들이 하루도 없이는 못 살 정도인 그 커피 그리고 코코아, 어른들은 커피, 아이들은 코코아. 하루도 없으면 못 살죠. 결국은 이제 관세 면제가 될 전망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재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둘러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재배되지 않는 뭐 이렇게 애둘러 표현했지만 결국은 커피하고 코코아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이제 덤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배되지 못하는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망고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맹고 그리고 뭐 파인애플 등 열대 지역에서 재배된 식품들이 관세에서 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상호 무역 협정 조항에서는요.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미국 내에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일부 품목은 관세 면제가 될 수 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에서의 협정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하고 코코아가 관세 면제되는 거는 전 세계 모든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하고의 문제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무역 협정 체결을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 브라질산 커피와 코코아에는 면제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유튜브가요, 미국 내 사용자들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인공지능 AI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은 사용자의 동영상 검색 기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콘텐츠, 또 유튜브 이용 기간 등 다양한 여러 가지 기록, 데이터 등등을 해석해서 시청자의 연령을 AI가 추정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용자가 AI가 추정을 해서 18살 미만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질 경우에 유튜브는 청소년이라고 판단을 하고 청소년 계정에 대한 그런 보호 조치를 그 사람에게 자동으로 발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계정을 만들 때 입력한 생년월일이 다 있지만 그 입력한 것과는 관계없이 이 기능은 별도로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얘기들 들어서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이 엄마 아빠 거 이용해서 엄마 아빠 생년월일 막 집어넣어서 계정을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그냥 다 무시하고 유튜브를 보는 그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나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나이를 추정해서 그거를 적용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AI의 시스템이 이 사용자가 18세 미만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유튜브는 중간중간 휴식하라라는 그런 알람을 자주 보내기도 하고요. 또 반복 시청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것은 추천을 안 해주고 뭐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AI가 시청자 연령을 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지금 뭐 나이 50이고 60인데 이건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되니까 보지 말라고 자꾸 오는데 나 이거 나를 어리게 봐주니까 한편으로는 기분 좋지만 여하튼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불편해. 방법은 있습니다. AI가 시청자 연령을 잘못 판단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아이디 카드, 이제 그리고 또는 뭐 크레딧 카드라든지 뭐 셀카 사진 업로드 등등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연령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서 다시 이제 재확인이 되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청자에 대한 이 테스트 시행은 언제부터 하느냐? 다음 달 13일, 8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니까 8월 13일부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하루 15분만 빠르게 걸어도 장기적으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2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느리게 걷기는 3시간을 걸어도 사망 위험 감소가 효과 별로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밴더빌트 대학 연구팀은 남동부 거주 성인 8만여 명의 걷기 속도와 시간, 또 사망 위험 등을 이제 연계해서 16년간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적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그러니까 빠르게 걷기라는 그 운동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좋은 그 빠르게 걷기 운동에 건강 효과를 잘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전략으로 천천히 걷기보다는 반드시 빠르게 걷기를 해야 할 근거가 입증된 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걷기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나가서 걷는다고 터벅터벅 걷는 게 아니라요. 조금 바쁜 사람이 걷듯이. 그리고 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막 지각하고 그러면 막 다급하게 걷잖아요. 뛸 수도 있지만 뛰기까지는 아닌 정도의 다급한 시간. 그렇게 다급하게 걷듯이 그렇게 좀 빠르다 싶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